제 남편이 실종됐어요. 벌써 3시간이 지났고 남편이 일부러 찾지 못하게 계획한 것 같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가 휴대폰을 꺼두고 두고 간 걸 보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은퇴한 공군 소장 윌리엄 닐 맥캐슬린의 아내로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던 911 신고 전화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보로 나간 것 같아요. 저희 차랑 자전거는 모두 차고에 있거든요. 이것은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와 관련된 일에 종사했던 실종 남성 사건을 저희가 계속 보도해온 이야기에서 큰 새로운 전개입니다.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는 오랫동안 로즈웰과 UFO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돌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대낮에 집을 나서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의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군에서 가장 고도로 훈련된 인물 중 한 명이 그냥 사라진 걸까요?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앤크라임이 선보이는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은퇴한 공군 소장이 대낮에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휴대폰, 안경, 스마트워치를 두고 아내가 알아볼 수 없는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몇 주 동안 목격자도 영상도 답도 없었고 그저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UFO, 정부 기밀, 로즈웰 관련 해킹 이메일에 얽힌 이름 등 소문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걸 공개하는 시점까지 아무도 공개하지 않은 무언가를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건 그가 사라진 지 몇 시간 만에 그의 아내가 한 새로운 911 신고 전화입니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그 일부입니다. 그녀가 접수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제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약 3시간이 지났고 남편이 일부러 발견되지 않으려고 계획한 것 같다는 짐작이 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분은 은퇴한 윌리엄 맥캐슬린 소장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의 정신 상태와 그가 발견되길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다음에 하는 말은 저희가 자세히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콜드케이스 재단의 핵심 수사 전문가도 모실 예정입니다. 몇 주가 지나도 답이 없고 미국에서 비밀스러운 프로그램에 있던 남자가 흔적 없이 사라지자 수사관들은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 911 전화통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오디오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통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윌리엄 닐 맥캐슬린, 68세, 미국 공군 퇴역 소장입니다. 이분은 그냥 어디론가 사라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군대에서 가장 민감한 기술 중 일부를 34년 동안 다뤄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주항공공학, 우주자산 획득, 그리고 국가정찰국. 거기가 바로 첩보 위성 담당 부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연구소의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 라이트 패터슨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수십 년간 음모론자들은 정부가 로즈웰 잔해를 비밀리에 보관한 곳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공군은 이를 인정한 적 없지만 연관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다루면서 이런 사람이 실종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이제 음모론은 제쳐두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월 27일 목요일 아침이었다는 점입니다. 버날리오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수리공이 약속대로 뉴멕시코 엘버커키 퀘일 런코트에 있는 맥캐슬린 집에 도착해 집안에서 맥캐슬린과 만났습니다. 이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인 11시 10분에 그의 아내 수잔이 병원 진료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녀가 정오가 조금 지난 12시 4분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그가 잠시 산책을 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하이킹, 자전거, 스키 등 야외 활동을 즐기며 그 지역 산기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위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조리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경과 스마트워치, 옷이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집을 나설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녀는 나중에 그 옷들을 옷장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아마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고 그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911에 전화를 걸고 바로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새로운 오디오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딕,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여기는 에이프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제 이름은 수잔 윌커슨이에요. 제 남편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벌써 3시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부러 찾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한 것 같다는 증거가 있어요. 핸드폰도 두고 갔고 옷도 뭔지 모르게 갈아입었어요. 아마 걸어서 나간 것 같아요. 우리 집 자동차와 자전거는 모두 차고에 있어요. 저는 오전 11시 10분쯤에 병원 진료 예약 때문에 집을 나섰고 그때 남편은 집에 있었어요. 너머의 집에 오니 남편은 이미 없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꺼놓고 집에 두고 갔어요. 남편이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스마트워치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이런 적이 예전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분은 은퇴한 공군 소장님이세요. 아주 책임감이 강한 분이지만 지금은 건강 문제도 겪고 계세요. 집에 영상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분이 정신질환이나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희는 불안, 단기 기억 상실, 수면 부족 등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 다녀온 같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나요? 글쎄요, 보통은 아니에요. 그는 총기 금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금고를 봤는데 뭐가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권총과 소총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뇌와 몸이 계속 나빠진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아니야, 당신은 살고 싶은 거야. 정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몇 명의 부부원관을 보내서 당신과 이야기하게 할 거예요. 조금 더 찾아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선생님. 여기 질문 있습니다. 당신은 911 신고 접수원입니다.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서 남편이자 전직 소장이 몇 시간 전에 집을 나갔고 휴대폰도 안 가지고 나갔으며 안경도 안 썼고 옷도 갈아입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일부러 발견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수사는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의 일상은 어땠나요? 그녀는 그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혹시 그가 일부러 발견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던가요? 이 모든 질문에 답하고 반응을 듣고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온 분을 모셨습니다. 크리스 메도노, 콜드케이스 재단의 법집행 관계 담당 이사이자 수사 컨설턴트입니다. 크리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시 웨버. 초대 감사합니다. 그 통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바로 그 통화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문제는 바로 그 발언입니다. 그가 뭔가 계획이 있거나 그런 식의 말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런 이상한 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DLR이라고 부르면 뭔가 이상해 보이거나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할 때의 첫 번째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그를 데려갔거나 누군가 그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녀가 알고 있는 그 남자와 특히 남겨진 옷과 물건들을 바탕으로 그가 스스로 그렇게 했고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알다시피 낸시 거스리 사건과 비교해보면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런 징후는 없었어요. 처음에 무슨 일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단순히 길을 잃은 건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네, 그녀는 맥캐슬린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그가 일부러 발견되지 않으려고 계획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흥미롭네요. 네, 제 말은 그 계획을 누가 제안한 거죠? 맞아요. 우리는 처음 911 신고 전화에서 그걸 듣죠. 그는 일부러 발견되지 않으려고 계획했어요. 알겠어요. 처음 현장에 도착한 부보안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들이 시작할 때 아시다시피 몇 가지 우선순위가 있죠? 첫 번째 우선순위는 현장 상태를 봤을 때 수상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는 두 번째 활동은 목격자. 이 경우에는 가족과 아내를 인터뷰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진술을 확실히 받아두는 겁니다. 그래야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말이 안 되거나 이상해 보이면 그걸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퍼즐 조각은 집안을 살피고 그녀가 전화로 언급했을 법한 이상한 점, 예를 들면 총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의사에게 다녔고 기타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당신은 그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맨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관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게 매우 중요했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옷이 큰 단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에 대한 생각이요. 그렇다면 그가 그때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제 말은 아무리 결혼한 사이라도 한 사람의 옷장 전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미리 사두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아니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아니라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휴대폰이나 처방 안경, 늘 몸에 지니는 물건들을 두고 갔을까요? 그렇죠? 밖에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분석해 봐야 해요. 그리고 나서 발품을 파는 수사 기법으로 그런 빈틈을 메워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외과 의사에게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메스죠. 하지만 수사관에게는 그 도구가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나 심지어 아내와 가족에게 처음 던지는 질문들은 이 수사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상처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좋아, 내가 이 상처들을 어떻게 꼬매야 하지?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수사관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진단도 하지 않고 처방부터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만약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가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는 용의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몇몇 의심스러운 점들이 바로 눈에 띕니다. 등산화가 없고 총도 없고 기타 등등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정보들은 그의 집안, 즉 그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과 면담 기법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훈련받고 야외 활동에 능숙해 더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말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건 항상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의 군사훈련을 생각해보면 문제는 만약 그가 집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이제 이른바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야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68세이고 앞으로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의 아내가 말하는 걸 보면 또 건강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치매 같은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주치의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시간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 그가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환경에서는 디지털 흔적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정신 건강 측면으로 다시 집중하고 싶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걱정스럽고 소름 끼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수면 부족, 단기 기억 상실, 불안감 같은 것들이요. 제 뇌와 몸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살고 싶은지의 문제죠. 우리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누군가 스스로에게 그런 일을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그를 찾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직도 그를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붙잡혔는지 누군가에게 끌려갔는지 의심합니다. 또는 다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누군가가 그냥 사라질 수 있냐는 의문이 생기죠. 그게 바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스스로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다 해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이건 제가 예전에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일할 때 겪었던 정말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란초 산타페에서 사건을 하나 맡았었습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이안 11호 사건이었죠.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주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 4명의 가족, 3자녀와 아내가 그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제 기억으로는 보레고 사막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고 청산가리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기서 빠르게 넘어가 보면 그가 결국 어떤 고위급 정부 관계자였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는 무기거래상이었고 기타 등등의 활동을 했던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고위급 정부 인사가 그냥 알다시피 이제 집을 떠나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옷가지로 보이는 물건 하나를 발견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음모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이 경우에는 그가 매우 낮은 위험군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활 환경도 집이고 처한 상황도 집 아니며 여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입니다. 그것이 그를 매우 낮은 위험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사람이나 그의 환경에 접근할 수 있었던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시간대에 보안관 사무실이 타임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수리공은 오전 10시에 오고 아내는 11시 10분에 떠나 12시 4분에 돌아옵니다.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타임라인을 수사반들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안관 사무실도 이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그는 항상 기기와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기에 없어진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이 비정상적 행동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측면을 조사하고 있으며 매커슬랜드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론, 헬리콥터, 경찰견, 시신 탐지견을 동원해 웨어러블 기기에 기록된 협곡을 격자식으로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입고 떠난 것으로 생각했던 초록색 셔츠와 등산화가 발견됐습니다. 이 물건들은 콜로라도 파고사 스프링스에 있는 가족의 2번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안관 사무실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발견된 물품들에 대한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그 물건들이 그가 사용하거나 소유했던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물품들에 대한 최신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가 그것들을 입고 떠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지금까지 법 집행기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당신은 그들이 지금 수사에서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바라건대 그들은 이제 디지털 흔적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그 물품들이 이번 실종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다면 여기에는 잠재적으로 2개의 범죄 현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들을 연결해 A에서 B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거꾸로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가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떠난 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계획의 일부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렌터카이거나 2번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된 어떤 종류의 차량이라면 그 정보는 결국 경찰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걸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 그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아기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말이죠. 저는 한 번은 유괴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한 어머니가 가스레인지에 감자 냄비를 올려놓고 근처 식료품점에 갔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4달 후에 그녀를 찾았죠. 그녀는 묻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만난 용의자들이 그 식료품점에 있었고 유괴가 강도 목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황이 예를 들어 그가 밖에 나갔다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를 다른 장소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동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가 누군가를 만나려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집을 나선 뒤 실종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자마자 실종됐고 물건들도 남아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확실하지 않고 참고로 총도 있습니다. 389경 리볼버와 가죽 권총집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에 그가 평소 그 총을 소지했는지 물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평소에 무기를 가지고 등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1박 캠핑 때 챙겼을 거고 개인 보호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뭘 찾으려는 건가요? 예를 들어 맥캐슬린 장군이 최근에 전당포에 가서 그걸 팔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혹은 그의 아내도 몰랐다면 그건 알아봐야 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산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사용된 점38 스페셜 탄피를 발견한다면 그건 우리가 가져와 감식해보고 싶은 특이한 증거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네, 크리스 잠깐만요. 그러니까 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아내려는 건 정말 똑똑한 경찰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업데이트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다른 길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시 웨버. 실제로 그렇죠. 특이한 점은 총을 홀스터에 넣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자해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왜 굳이 홀스터가 필요할까요? 알겠습니다. 제 말은 저는 정말 많은 사망 현장을 봤는데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냥 그 무기를 바지에 꽂거나 들고 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만약 그가 그걸 가져갔다면 그게 습관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의 방식이었고 항상 홀스터에 넣어두는 게 습관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도 그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가 어떤 계획을 세웠든 혹은 무엇을 하려고 했든 그에 따라 달라졌겠죠. 알다시피 그가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이나 필요할 때까지 홀스터에 넣어두는 것이 더 안전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사람들이 시신을 발견할 장소로 가게 되고 아직 그 시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마치 이런 물건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언급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작은 디테일들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알다시피 부츠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그가 두고 간 모든 것들, 그런데 총만은 챙겨갔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계속 말하게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맥캐슬린이 그의 주변에서 이상한 상황에서 사라지거나 죽은 유일한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멜리사 캐시어스도 있습니다. 로스앨러모스 공립연구소에서 행정보조로 일했어요. 이곳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바로 그 연구소입니다. 그녀는 2025년 6월 휴대폰과 지갑, 열쇠를 두고 차에서 멀어져 고속도로를 혼자 걷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찍힌 후 사라졌어요. 모니카 레자라는 나사 로켓 과학자가 있어요. 그녀는 친구들과 캘리포니아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카시우스가 사라지기 불과 나흘 전에 실종됐습니다. 그녀는 공군 연구소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서 일했어요. 그 연구소는 맥캐슬런이 감독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칼 그리마이어는 2월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이는 맥캐슬런 실종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범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연구소에서 관리하던 군사기술로 구동되는 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모든 것이 연결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불길한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이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연관성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영향권 안에 있는지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다른 사람들 모두도 사라졌습니다. 흥미롭네요. 등산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냥 야외에 있는 사람들까지요. 이 모든 사건들이 야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면 아시다시피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 팀이 함께 일할 확률이요? 그리고 이것이 함께 사라진 것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FBI가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보안관실의 지역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요. 그게 바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점 중 하나였습니다. 왜 연방 요원들이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그 남자는 군에서 은퇴했고 제 아버지도 해병대에서 31년 복무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라져도 FBI가 저희 집에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관여하는 걸 보면 진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전 FBI 부국장 크리스 스웨커는 데일리메일 인터뷰에서 수사관들이 이런 사건을 단독으로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FBI가 이런 사건들을 개별 실종 사건으로만 다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릭 벌리슨 하원 의원도 FBI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실종 사건들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UFO 관련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맥캐슬린 이름이 해킹된 위키리크스 이메일에 나옵니다. 톰 델롱은 라이 패터슨 기지에서 연구소를 운영한 인물이라 언급했습니다. 그곳은 로즈웰 잔해가 옮겨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링크 182의 톰 델롱이죠. 보안관 사무실에도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사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조사할 순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여러 게스트에게도 질문했습니다. 그의 과거와 이력,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안인가나 기밀문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 멀리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연방 요원들조차 FBI도 그들이 말하는 그린카드 보안인가가 없으면 그리 멀리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구획화되어 있다는 사실, 즉 이 중 일부 프로젝트는 1급 비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 가까이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이 열릴 거라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그게 내가 말했던 이안 스피로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였어. 뉴스에서는 정부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밝혀냈어. 즉 그는 이란 컨트라 무기 공급 당시 무기 거래상 중 한 명으로 잠재적으로 지목됐었지.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밝혀졌고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진 않았어. 그리고 그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 그게 90년대 일이었어. 그리고 이것도 모두가 거의 다가가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게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이 감독하던 다른 고위급 프로젝트들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게 솔직한 답이야. 2월 27일, 이나 28일에 샌디아 푸딜스에 계셨던 분이라면 카메라나 초인종 카메라 영상, 블랙박스, 그날 찍은 사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제보는 버날리오 카운티 셰리프국 실종자 전담팀 505-468-7070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TIP 411로 익명 문자 제보가 가능합니다. BCSO와 제보 내용을 847,41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크리스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시 웨버 씨. 하지만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하며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실 수 있고 제 뉴스네이션 프로그램인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 금, 동부 기준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